자, 진화가 뭔지 얘기 먼저 할게. 진화는 일단 여러 세대를 거듭하면서 형질이 변함을 의미하는 거거든.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뭔가 달라져. 갑자기 막 키 작은 사람들끼리 살다가 갑자기 키 큰 애가 나와. 뭐 이런 게 진화야, 갑자기.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실제로. 변이가 뭐 정확히 정의를 따지면 그냥 형질이 차이 난다고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같은 종인 거야. 같은 종끼리 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다가 이제 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변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유전적 변이, 비유전적 변이가 있거든. 유전적 변이는 말 그대로 유전에 의해서 변이를 하는 것을 나타내. 실제로 유전 차이고, 우리가 여기서 생성된 뭐 서로 다른 특징이 있겠지. 어떤 뭐 작은 키였다가 갑자기 다음 세대 큰 키인 애가 나타났어. 이런 상황 같은 걸 보면 큰 키를 가진 자식이 태어나면 그 밑에 자식들도 큰 키일 확률이 높거든. 그래서 이러한 유전 차이에 의해서 생긴 유전적 변이는 다음 세대로 전달이 가능해. 얘기돼? 비유전적 변이는 뭐냐면, 얘는 유전의 탓을 안 받아. 그럼 무슨 탓을 받냐? 환경의 탓을 받거든. 우리가 작은 키더라도 작은 키로 태어났지만 우유를 열심히 먹고 농구를 해서 큰 키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비유전적 변이에 해당이 돼. 그러면 얘는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될 수가 없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거 기억을 하고 우리가 유전적 변이를 좀 알고 있는 게 맞거든. 유전적 변이를 중점적으로 배워. 얘는 우리가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거든. 첫 번째는 돌연변이라고 있어. 우리 돌연변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 얘는 DNA 변화가 돼서, 그러니까 갑자기 작은 키였다가 DNA가 변화해가지고 큰 키가 된 거야. 이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렇게 따졌을 때 DNA 변화로 이제 다음 세대한테 변화된 DNA를 넘겨줄 수가 있잖아. 다음 세대로. 또한 두 가지. 생식세포. 이게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사람으로 따지면 우리 유성생식을 하는 거잖아. 무성생식이랑 유성생식이랑 달라. 무성생식은 성이 없다는 뜻이고 그냥 똑같은 놈으로 분열하는 걸 의미하는 게 크거든. 뭐 분열법, 출합법 이런 게 있는데, 유성생식은 우리가 흔히 포유류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게 유성생식이고, 유성생식을 하기 위해서는 생식세포, 정자, 난자가 나와. 이 정자와 난자를 만들 때는, 그러니까 정자가 굉장히 많거든. 이 정자가 막 한번 배출되면 1억 마리의 정자가, 몇 억 마리지? 아무튼 수억 마리의 정자가 배출이 되는데, 각각 이 정자마다 가진 DNA가 다 달라. 여성으로 치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난자를 배출을 하잖아. 생기는 난자들은 다 다른 DNA를 갖고 있어. 이렇게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달이 가능하잖아. 그러면 엄마 아빠의 특성이 섞여가지고 이제 자식들이 나타나는 거겠지. 뭐 실제로 막 검은색 강아지가 있고 이제 흰색 강아지가 있어. 둘을 이제 교배시키면 검은색과 흰색이 얼룩진 강아지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유전적 차이 중에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서 생긴 결과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이제 우리는 진화에 관련된 두 가지 썰을 배울 거야.
하나는 자연선택설이고 하나는 용불용설인데 누가 주장했는지는 외우고 있어야 돼. 자연선택설은 다윈이란 놈이 주장했고, 다윈이란 분이 주장했고, 용불용설은 라마르크라는 분이 이제 주장을 했거든. 그리고 현재 채택된 썰은 자연선택설이 맞고 용불용설은 틀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 그럼 두 개가 각각 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지. 용불용설 먼저 얘기할게. 내가 자주 쓰는 기간은 발달이 돼. 만약에 안 쓰는 기간은 이제 태화가 되고. 용불용설 관련된 예시로 기린을 예로 들거든. 기린이 목이 길잖아. 근데 맨 처음에 기린 조상은 목이 짧았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지금 용불용설 얘기하는 거야. 쓰면 진화하고 안 쓰면 쇠퇴한다. 뭐 이런 느낌인 건데 먹이가 위에 있어. 나무 위에 있거든. 그러면 목이 길어져야 이제 먹이를 쉽게 먹을 수 있잖아. 근데 목이 막 바로 길어지진 않고 자꾸 길어지려고 기린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이 긴 기린이 됐다란 뭐 이런 얘기야. 근데 이거는 틀린 설명이야. 용불용설은 틀린 설명이야 지금. 자, 다윈 이제 썰 얘기해볼게. 다윈은 일단 기린 조상 가지고도 생각을 해보면 작은 키에서 큰 키에 기린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먹이를 먹을 때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을 때 목이 긴 기린이 유리할 거 아니야. 작은 키인 애들은 도태가 돼. 경쟁에서 밀리는 거고, 큰 키를 가진 애들은 우위를 점할 수 있어. 그럼 얘네가 우위를 점한다는 거는 강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얘네는 다음 세대로 자손을 잘 전달할 수가 있거든. 다음 세대로 자기의 큰 키를 잘 전달할 수 있어. 왜? 더 잘 살 수 있고 번식 능력도 작은 키인 애들보다 좋을 거야. 먹이를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작은 키인 애들은 살아남기 굉장히 불리했겠지. 아무튼 큰 키인 애들이 결과적으로 살아남아서 자손의 자손을 거듭하다가 지금의 기린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다윈이 얘기한 부분이야. 너희가 이걸 보면서 알다시피 여기서는 유전적 변이에 해당하는 얘기로 이 정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다. 이제 우리 자연선택설 관련돼서 좀 제대로 된 체계를 좀 잡고 가야 돼. 자연선택설은 일단 첫 번째로 과잉 생산하고 그대로 외워줘. 변이가 발생해.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기린 가지고 계속 얘기할 거야. 작은 키의 기린부터 큰 키의 기린까지 그냥 다양하게 나. 그러다 보면 이제 생존 경쟁을 하거든. 작은 키인 놈이 유리해, 큰 키인 놈이 유리해. 당연히 큰 키인 놈이 유리해. 이 생존 경쟁에서 큰 키를 가진 기린이 이기겠지. 그리고 이제 큰 키는 살아남아서 자연이 이제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도 되거든. 자연은 이제 큰 키를 가진 기린을 선택을 했어. 그대로 이제 진화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대로.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자연 선택설에 한계가 있거든. 한계. 이게 되게 옛날에 발표된 거야. 이때는 DNA도 몰랐던 시절이었거든. 이때는 유전을 몰라가지고 유전 원리를 설명을 못했어. 유전적 원리를 설명할 수는 없었어. 그냥 자기 썰이었어. 근데 다윈이 아다리가 좋았던 거야. 그냥 뭔가 썰을 제시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다윈 말이 맞았던 거지. 이 한계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여기 강조하는 이 친구들, 얘는 확실히 그냥 머리에 박제를 해두는 게 맞아.
서순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이러한 자연 선택설이 결국에 사회와 과학 쪽으로 영향을 많이 줬거든. 물론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생물 과학의 유전적 토대를 제시해준 중요한 역사적 얘기야. 중요한 역사적 주장이고, 사회 분야에서는 이게 뭐가 이게 되게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야. 왜냐면 지금 자연 선택설 보면 강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는 약자한테 약자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거든. 너 약자인 거 이 자연 선택설에 의해서 당연히 약자야. 이러한 정당화에 굉장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연 선택설은 뭐가 어찌됐건 각기 여러 분야에 다 발전을 이루게 만드는. 자, 이제는 자연 선택이 어떻게 생물의 진화에 영향을 줬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거야. 이 부분은 너희들이 좀 편하게 들어도 되는 부분이야. 자연 선택이라는 거는 일단 앞서 얘기했듯이 찰스 다윈 씨가 주장했던 내용이고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예시를 배우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야. 해서 핀치새도 이게 부리가 되게 다양하거든. 똑같은 종류의 핀치새야. 이 똑같은 종이 어떻게 다른 종으로 진화해 갔는지 얘기를 해볼 거야. 자, 일단 이러한 종류의 핀치새들이 서식지가 갈라졌다고 해보자. 어떤 서식지는 단단한 먹이밖에 없어. 단단한 먹이를 먹기 위해서는 부리가 굵고 짧은 게 되게 유리하거든. 해서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이 친구들은 이 단단한 먹이를 위주로 하는 서식지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살아남기 힘들겠지. 해서 이렇게 굵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핀치새가 이 단단한 먹이 서식지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겠지. 자, 두 번째로 이 선인장에 있는 먹이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서식지로 이제 핀치새가 갔다고 해보자. 이때는 선인장이니까 이 선인장에 먹이들이 있다고 쳐보자. 선인장의 그 가시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리가 짧으면 안 되겠지. 부리가 긴 쪽이 유리하겠지. 해서 부리가 긴 이 친구 있지. 내가 파란색으로 표시해볼게. 부리가 긴 이 친구가 이 선인장 위주의 서식지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겠지. 이렇게 나머지 핀치새들은 선인장 서식지에선 도태가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친구 하나만 좀 잘 살아남을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같은 종이었지만 환경에 따라서 다른 종으로 진화할 수가 있어. 이게 핀치새에 대한 예시야. 그리고 두 번째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얘기해 볼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혈구가 이렇게 생겼거든. 이게 적혈구야. 정상이라고 써놓을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적혈구 모양이 남모양이야. 누가 좋은 거야? 정상인 게 좋은 거지, 당연히. 정상인 게 왜 좋냐면 산소.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는 놈이잖아. 이렇게 산소를 잘 운반할 수 있는데 남모양 적혈구는 산소를 잘 운반을 못해서, 산소를 운반을 못하니까 이제 머리도 어지럽고 오래 살 수도 없는 거야. 여기서 당연히 일상적인 환경, 일반 환경에선, 정상적인 환경에선 우리가 정상적인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이 더 살기에는 유리하겠지. 그러나 말라리아라는 모기같이 생긴 애가 있거든. 말라리아 선충이라고. 말라리아가 많은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유리하거든. 그러니까 이거야. 말라리아는 적혈구를 빨아먹고 사는 애들인데
납 모양을 가졌으면 적혈구를 빨아먹기가 힘들어. 모양이 이상하잖아. 그래서 납 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가 말라리아 내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말라리아 내성 존재한다. 이렇게만 따지고 보면 말라리아가 많은 지역에서 납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살 수 있겠지. 이것도 환경에 따라서 뭔가 되게 분리의 특성이 다른 환경에서는 되게 적합한 특성이 될 수가 있어. 자, 세 번째로 항생제 내성 세균을 한번 볼게. 자, 항생제 내성 세균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배지라는 거거든. 세균을 키우는 장소야. 여기에 똑같은 세균 4개를 한번 놔볼게. 자, 여기서 세균, 내가 여기다 항생제란 걸 뿌릴 건데, 항생제는 니네가 모를 수도 있지만 세균을 죽이는 약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항생제를 세균한테 뿌리면 세균은 죽어버리거든. 아무튼 여기다가 항생제를 투입시켜봐. 막 죽겠지. 근데 뜬금없이 이쪽에 있는 세균이 살아남아.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얘만 데려와. 살아남은 애만 데려와서 배양을 시켜. 다시 배양을 시키고 또 이렇게 이제 배양된 놈이거든. 얘한테 다시 항생제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 다 살아남아. 라이브를 하나 써놓을게. 항생제를 뿌렸더니 다 살아남더라.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세균이 가졌다라고 보면 돼. 세균 A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졌다. 근데 똑같은 초창기에 보면 초반 봐봐. 이 초반을 보면 초창기 A들은 다 그냥 똑같은 애들이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한 놈은 항생제 내성을 갖고 있는 세균이었어. 그래서 이 세균이 이제 독보적으로 이제 진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항생제 관련된 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세균도 살아남고 죽는 걸로 그 생사 여부가 연관이 될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만 놓고 봐도 여러 가지 환경이 이제 유전적인 영향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방식들로 생명 자체가 진화를 해온 거잖아.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썰 많이 들어봤거든. 모든 생물은 최초의 어떤 기원의 생물 하나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지구의 생명체는 도대체 언제 출현했을까? 어떻게 출현했을까? 언제까지는 아니고 지구의 생명체는 최초로 어떻게 출현했을까가 이제 궁금한 거야.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들을 내놓거든. 자, 내가 여기다 하나 잠깐 더 쓸게요. 자, 생명체 출현과 관련된 썰이야. 이거는 셋 다 외워줘. 이름도 다 외워주고. 첫 번째로 화학 진화 썰이라고 있어. 화학적인 진화를 가지고 진화를 했다는 얘기겠지? 아, 진화졸이라고 썼네. 화학 진화 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무기물이라고 있거든? 무기물이 뭐냐면 그러니까 탄소를 주축으로 하지 않는 그냥 너희가 막 크게 막 알 수가 없어. 아무튼 이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이라는 거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유기물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이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뭐 생명체가 아예 없던 환경이니까 알아서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상황이고, 이 유기물이 좀 더 복잡한 유기물로 합성이 돼.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복잡한 유기물은 이제 현재로 따졌을 때 뭐 단백질이 될 수도 있을 거고, DNA 또는 RNA를 담당하는 뭐 핵산이라고 하거든. 이걸 핵산이 될 수 있었던 거고, 탄수화물이 될 수 있었던 거고, 등등등. 이런 식으로 복잡한 유기물이 만들어져서 이제 최초의 생명체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게 화학 진화 썰이야. 근데 지금 썰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증명된 것도 없고 확실한 것도 아니야.
그냥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고, 두 번째로 이것도 좀 유력하다. 왜냐면 우리가 최초의 생물은 바다에서 출현한 걸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나는 2번 썰이 좀 더 유력하다고 보는 거야. 뭐 확실한 것도 아니고 이거 아직 증명된 것도 없어. 그러니까 심해 열수구를 한번 볼게. 그러니까 바다 밑으로 들어가. 바다 밑으로 들어가면 막 여기 막 열 같은 거 막 뿜뿜 생기고 그러거든. 근데 이 열에서 메테인 알아? CH4라고? 뭐 NH3도 있을 테고 등등등. 이러한 유기물들이 다시 이러한 유기물들이 막 이때 팍팍 생성이 돼. 이러한 생성된 유기물로부터 심해 열수구로부터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을 했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심해 열수구 썰이야. 별 내용 없지? 그냥 제목 자체만 알아두면 돼. 세 번째로 좀 자, 다시 세 번째로 우주기원 썰이 있거든? 되게 좀 웃겨 이거. 그냥 지구였는데 왜 행성 날라와? 근데 이 행성에 의해서 이 행성에 유기물이 있었다라는 거야. 여기서 유기물이 또 행성에 의해서 운석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우리가. 운석에 붙어있는 유기물에 의해서 우리가 지구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우주기원 썰이고, 나는 우주 관련된 건 잘 안 믿어가지고 2번 썰이 제일 유력해 보여 나는. 아무튼 이런 썰들이 있었고, 이에 대한 여러가지 썰에 대한 제목들도 반드시 암기를 해주는